2021년 코코아 뮤직 페스티벌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그 두 번째 축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의 연사를 맡은 이산하입니다. 6월 3일 늦은 7시 30분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진행된 두 번째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에서는 총 6작품이 연주됩니다. 이 중 저는 또 다른 연사이신 시민석 선생님의 작품을 제외한 5작품을 중심으로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5작품은 각각 박순영 작곡가의 고, 김은혁 작곡가의 벌새, 펼쳐놓은 움직임, 유보금 작곡가의 비아 미디어, 권지원 작곡가의 꿈꾸는 자의 노래, 그리고 마지막 이상근 원로 작곡가의 스트링 쿼르텟 2번입니다. 저는 이 5작품을 각각 살펴보면서도 또 하나의 공통되는 분모를 찾아내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저는 5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로 움직임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의 움직임은 특정한 시간이 될 수도 또 물리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방향이든 오늘 소개드릴 5작품은 모두 특정한 움직임의 순간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표상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더욱 재미있는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현대음악은 공통관습 시대에서 추구하던 작품의 형식이나 의미 등과는 멀어져 갔습니다. 이전의 작품들에서의 움직임이 주로 작품의 진행성 혹은 형식적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는 그 형상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움직임이라는 개념은 작품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이자 그 자체로 작품의 아이디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작품들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가장 주요한 음악적 특징으로 가지는 작품들로 볼 수 있습니다. 박순영 작곡가의 고는 자아의 움직임, 김은영 작곡가의 펼쳐놓은 움직임은 벌새의 움직임, 유보금 작곡가의 비아 미디어는 종교적인 움직임, 권지원 작곡가의 꿈꾸는 자의 노래는 꿈속 화자의 움직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대상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을 표출하고 있으나 움직임이 작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아이디어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동일한 점입니다. 원로 작곡가 이상근의 움직임은 이와는 조금 다른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움직임의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박순영 작곡가의 B플랫 클라리넷과 라이브 일렉트로닉스를 위한 고입니다. 작곡가 박순영은 이화여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작곡가로 편입, 동대학원에서 뉴미디어 음악 및 서울미디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미디어 아트를 전공하였습니다. 현재 현대음악, 전자음악, 사운드 미디어 아트, 즉흥 바이올린 연주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제목에는 고라는 단어가 3개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다라는 뜻의 영어 go와 외로울 고, 그리고 북고까지 3개의 고들이 모두 뭉쳐 하나의 작품 제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외로움과 북, 이 3가지 고들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작곡가 박순영이 직접 쓴 작품 노트를 보면 이 작품 제목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작품 노트의 첫 문단, 외로운 자, 북처럼 두드려라, 홀로 선 모습에서 의지가 느껴진다는 구절처럼 하이픈으로 이어진 외로울 고자와 북고자가 하나의 자아로 어우러져 이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연주 시간 약 5분여의 이 작품은 2006년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을 코로나 기간 희망의 메시지로 전진하고자
2020년 서울국제 컴퓨터음악제에서 클라리넷과 전자음향을 위한 작품으로 개작 초연하였습니다. 현악기에서 관악기로 독주악기가 변화하고 무반주에서 전자음향이 추가되면서 작곡가 박순영은 작품 곳곳에 새로운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장치들을 투입했습니다. 이를테면 다이내믹의 극적 변화를 통해 호흡을 사용하는 관악기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든지 혹은 전자음향을 통해 독주악기 직후의 빈 공간에 잔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효과 등은 새로운 편성을 돋보이게 해주는 음악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모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듬적인 측면에서는 잇단음표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요. 특히 셋잇단음표와 사연음부의 대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리듬형을 만들어냅니다. 선율적 측면에서는 반복되는 도약과 짧은 프레이즈, 긴 음가의 트릴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박순영 작곡가의 고는 총 5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구간은 작품의 기본 모티브 중 한 가지 혹은 2가지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첫 구간인 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작품의 도입부로서 클라리넷을 중심으로 앞으로 등장할 작품의 모티브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르티시모로 시작하여 곧바로 피아노로 또 이를 스포르찬토까지 끌고 나가는 다이내믹은 클라리넷, 즉 관악기가 보여줄 수 있는 음향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글리산도로 등장하는 가파른 음정의 도약 역시 주요한 모티브이며 리듬 모티브인 셋잇단 음표까지도 동시에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에서는 아직까지 전자음향이 활발히 자신의 소리를 내기보다 클라리넷의 소리를 저음부에서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며 독주악기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B는 A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모티브들이 보다 잘게 쪼개어져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마디 31에서부터 전자음향을 활용한 북소리가 등장하여 작품의 리듬적 요소가 한층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강화된 리듬적 요소와 클라리넷의 반음계 상승은 작품의 클라리막스라고 할 수 있는 C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다소 빨라진 C에서는 전자음향의 활용이 두드러지게 등장하는데요. 짧은 음가를 큰 도약으로 끊임없이 진행하는 클라리넷 성부와 교차되면서 등장하는 북소리는 청자로 하여금 음악이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듯 느끼게 합니다. 특히 마디 57에 이르러서는 클라리넷과 전자음향이 동시에 멀티포닉을 스포르찬도로 연주하며 이제껏 이어져온 움직임이 절정에 다다랐음을 나타냅니다. 멀티포닉은 한 번에 여러 음이 생성되도록 하는 기법으로 다양한 소리를 한 번에 구사할 수 있는 전자음향과 관악기의 특성을 최대치로 발현한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D에서는 전자음향의 활용이 두드러집니다. 앞선 구간들에서 전자음향의 역할이 클라리넷을 뒷받침하고 또 작품의 리듬적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었다면 D에서는 여러 개의 악기가 동시에 연주하듯 여러 개의 소리가 엉키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합니다.
클라리넷의 선율이 반복적인 짧은 프레이즈를 연주하는 내내 전자음향은 또 다른 작품을 연주하듯이 쉬지 않고 그 소리를 이어갑니다. 이는 클라리넷 선율과 어우러지기도 혹은 그렇지 않기도 하며 두 개의 성부가 자유로이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이는 차차 그 음가를 늘어뜨리며 작품의 마지막 구간인 E로 진입합니다. 코다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마지막 구간 E에서는 작품의 시작음이자 자아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 낮은 G음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페달 포인트와 같이 긴 음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마치 자아가 앞으로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G음은 클라리넷이 아닌 전자음향을 통해 등장하며 클라리넷은 이 G 테이프 노트 위에서 길어진 호흡과 함께 작품을 마무리합니다. 클라리넷의 마지막 음이 연주된 이후에도 전자음향이 현악기의 소리로 그 잔향을 이어나가며 작품을 서서히 마무리합니다. 4분 40초 가량의 작품은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요. 작품을 듣고 난 후 작품의 제목이 다시금 생각나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클라리넷 선율은 이 작품의 화자인 외로운 자아를, 또 전자음향의 북소리는 자아의 살아있음을 대변하는 심장박동을, 잔향으로 남아있는 음향은 자아가 남긴 자그마한 흔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성부가 모두 하나가 되었을 때 완전한 자아의 형태를 만들어내며 그 자아가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음 작품은 김은영 작곡가의 현악 사중주를 위한 벌새 펼쳐놓은 움직임입니다. 작곡가 김은영은 연세대 함부르크 국립음대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작곡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다수의 독일 국립극장 및 교향악단으로부터 오페라와 관현악곡을 위촉받았으며 함부르크, 뮌헨, 슈타데에서 개인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김은영 작곡가는 본인의 프로그램 노트에서 본 작품의 창작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느 전시회에서 보았던 특수 촬영으로 찍은 안나 벌새 사진에 흥미를 느껴 음악으로 풀어내고자 시도한 곡으로 안나 벌새의 시각적 특징들을 음악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안나 벌새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나 벌새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가장 흔한 벌새라고 합니다. 사진과 같이 수컷은 전체적으로 녹색의 몸통에 진홍색의 목덜미를 특징으로 합니다. 작곡가 김은영은 이 안나 벌새의 움직임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주 방법을 본 작품에 적용시켰습니다. 특히 활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현을 짓누르거나 짧게 튕기거나 혹은 음색을 변화시키는 등 안나 벌새를 섬세하게 묘사하고자 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와 같이 벌새의 움직임을 묘사적으로 그려낸 김은영의 작품은 헨리 카웰이나 조지 크럼의 작품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는데요. 주변인의 죽음을 예고하며 울부짖는 벤시 요정의 울음소리를 피아노의 현을 긁어내는 연주 방법을 통해 표현한 헨리 카웰의 더 벤시나 일그러진 현대사회를 비탄하는 상징적인 검은 천사들을 현악기로 날카롭게 그려낸 미국의 아방가르드 작곡가 조지 크럼의 블랙 엔젤스 등이 작품 너머로 희미하게 떠오르고는 합니다. 아마 위의 작품들처럼 김은영 작곡가의 펼쳐놓은 움직임에서 역시 다양한 음악적 기법을 통해 벌새의 외형 및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주시간 8분 30초가량의 벌새에 펼쳐놓은 움직임은 D음에 반복되는 있다는 표로 시작됩니다. 이는 마치 새들의 짹짹짹 소리를 연상시키듯
조용하게 그러나 규칙적으로 작품의 시작을 알립니다. 가장 아래에서는 첼로가 D음을 긴 음가로 반복하면서 네 마리의 벌새 가족을 만들어냅니다. 작곡가 김은영이 표현해내는 벌새는 결코 거칠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음량으로 극도로 섬세하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섬세한 움직임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간 중 하나인 마디 39에서 40은 하모닉스를 통해 아주 높은 음역대에서 섬세한 음정의 부딪힘을 보여줍니다. 네 개의 악기는 모두 다른 음정을 연주하고 있으나 모두 배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질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새의 깃털과 같이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마디 42부터 시작된 새로운 구간에서는 악기 간의 대조가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비올라와 첼로가 A 샵 그리고 B 반음을 리듬을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노래할 때 윗성부 바이올린에서는 피치카토로 보다 경쾌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바이올린의 피치카토 역시 활의 사용과 계속해서 번갈아 나타나며 다이나믹, 음색, 그리고 성부 간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대조는 마디를 넘어 진행할수록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는 음악적 진행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섬세한 다이내믹의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퍼스트 바이올린에서 잘게 쪼개어진 음들을 상승시키며 앞으로, 더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이 직전 마디들에서 성부가 번갈아 등장하며 새의 빠르고 또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그 움직임이 최고조에 다다라 정적인 구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마디 68, 69에서 4개의 성부가 모두 박자와 음정을 조금씩 달리 가지며 마치 여러 마리의 벌새가 대화하는 것처럼 제잘됩니다. 그리고 이는 갑작스럽게 마디 70에서 수비토 피아노로 그 목소리를 하나로 맞추어냅니다. 이제 한참을 신나게 지저귀던 새들은 조용히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마디 72에서부터는 지금까지 등장하였던 모든 음악적 움직임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우선은 몇 배로 길어진 음가에서 활을 돌리며 시작하는데요. 바로 다음 마디를 보시면 더 확연히 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첼로의 하모닉스 글리산도 위에서 조금 더 폭을 좁힌 비올라의 글리산도가 펼쳐집니다. 두 개의 바이올린은 번갈아 등장하며 다양한 리듬과 미끄러지는 음정들을 주고받습니다. 이처럼 네 마리의 벌새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그리고 화려하게 노래합니다.
어쩌면 안나벌스의 화려한 색감을 이 구간에서 다채롭게 표현하고자 하였던 작곡가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작품은 정말 끄트머리에 도착했습니다. 마디 101부터는 마치 작품이 새로 시작하듯이 아래 성부부터 차례로 긴 상승 하모닉스 글리산도를 만들어냅니다. 신이 나게 한참을 뒤적이던 벌새들은 마치 밤이 찾아온 듯 조용히 하나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 고요히 마무리됩니다. 어떠셨나요? 작품을 듣는 내내 안나벌새가 눈앞에 그려지셨는지요? 저는 새의 화려한 색과 촉감, 그리고 동적인 것에서부터 역동적인 것으로 바뀌어가는 벌새의 움직임을 여러 가지 음악적 표현과 또 시도를 통해 다채롭게 그려낸 작품이었지 않았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종교적 움직임을 표현한 작품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유복음 작곡가의 현악 삼중주를 위한 비아 미디어입니다. 작곡가 유복음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설치예술과 미디어 아트로 분야를 넓혀 다양한 작품 발표와 영상 작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유복음 작곡가의 프로그램 노트를 보면 제목만으로는 다소 유추하기 어려웠던 작품의 아이디어가 드러나는데요. 영국 성경회의 글인 비아 미디어는 중용 또는 중도로 해석되며 양자 간의 절충이나 중탕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극단을 삼가는 개혁의 방향을 뜻한다고 합니다. 영국 성공회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한다면 본 작품의 의미가 조금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데요. 성공회는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신학적 입장들이 서로 견제하고 또 공존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지탱하는 권위에 대해서 역시 성서와 이성과 전통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세 기준의 긴장 관계를 통해서 교회사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주장과 오류를 피하는 중용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복음 작곡가의 비아 미디어는 이러한 성공회의 중용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첼로의 세 악기가 조화롭기도 혹은 서로 반하기도 하며 성공회의 역사처럼 흘러갑니다. 연주 시간 약 10여 분 정도의 비아 미디어는 굉장히 폭이 넓은 급변하는 다이내믹이 특징적입니다. 시작하는 5개의 음은 스포르잔도로 시작하여 피아니시시모까지 단번에 도달합니다. 유복음 작곡가는 본 작품에서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 쉼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디 42에서와 같이 증음정이 동시에 등장할 때나 혹은 마디 45에서와 같이 완전오도 음정이 동시에 등장할 때 화음의 직전에 모든 성부의 소리를 없앰으로써 청자가 보다 집중해서 다음 음정을 들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쉼표 뒤에서 세 개의 다른 성부가 동시에 수직적 음정 관계를 보여주었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성부에서 선율로서 수평적인 음정 관계가 드러납니다. 마디 61의 바이올린 선부는 이러한 수평적 음정 관계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올린 성부에서 수평적으로 음정 관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비올라와 첼로 성부에서는 수직적 완전 오도 관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제 비아 미디어는 극단의 반목 상태로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마디 86의 마지막 박에서 시작하는 첼로의 선율이 그 시작점이 되는데요. 첼로의 이 선율은 작품의 가장 클라이맥스를 할 수 있는 완전한 대척점까지 작품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한마디 단위로 박자가 변화하면서 작품의 진행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각기 다른 방향의 극단으로 치닫던 세 개의 길은 마디 135에 들어서서 아주 갑작스럽게 하나의 목소리로 합쳐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세 개의 악기는 혹은 세 개의 길의 방향은 하나로 합쳐져 다시금 같이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작품의 가장 마지막 구간인 마디 149의 루바토 부분을 들어보실 텐데요. 비올라의 선율로 시작한 마지막 구간은 마디 152에서 다른 성부와 합쳐져서 A 플랫, E 플랫, C, B의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미끄러져 내려온 첼로가 마디 154에서 G, D로 바뀌며 마지막까지도 G, D, C, B로 어우러지는 듯 안 어우러지는 듯 그 가운데를 유지하는 중용의 방향성을 암시하며 끝을 맺습니다. 움직임은 개인에게도 존재하나 이를 뛰어넘어 더 큰 물결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적인 움직임으로 작곡가 유보금의 본 작품 비아 미디어를 통해 어떠한 극단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극단이 되지는 않고자 노력하는 종교적 중용을 향한 움직임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세미나에서 다룰 마지막 동시대 작곡가의 작품은 권지원 작곡가의 꿈꾸는 자의 노래입니다. 작곡가 권지원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한 후 독일 자브리켄 국립음대 작곡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다수의 국내 및 독일 콩쿠르에서 입상하였으며 한국을 비롯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현재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작곡가 권지원은 꿈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꿈속의 사건을 음악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꿈속, 꿈꾸는 자의 노래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작품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림 하나를 보고 가실 텐데요. 저는 권지현 작곡가의 이번 작품을 듣자마자 이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1937년작 잠은 얇은 받침대 위에 놓인 사람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얼굴은 자세히 보시면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축 처진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의 꿈을 길게 드리워진 얇은 막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꿈은 의식과 무의식 모두를 넘나들며 예술작품에서 가장 사랑받는 하나의 테마이기도 합니다. 권지현 작곡가의 이번 작품에서 역시 꿈의 자유로운 특성을 활용한 음악 진행이 잘 느껴집니다. 꿈꾸는 자의 노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가장 첫 구간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가장 애매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긴 음가는 의식에 기반한 현실의 세계를, 이에 대조되는 짧은 음가는 무의식에 기반한 꿈속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두 개의 세계는 서로 번갈아 등장하면서 아직 깊은 꿈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 화자의 머릿속 상황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첫 구간에서는 자유로운 꿈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는 마디마다 변화하는 박자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박자뿐만 아니라 길게 끄는 프레이즈의 마지막 이후에 쉼표가 등장하며 가쁘지 않고 느긋하게 진행하는 선율 진행에서도 그 자유로운 꿈의 특성이 느껴집니다. 저는 두 번째 구간인 전개 구간을 진행 속도에 따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개 구간은 마디 33에서부터 시작되는 상당히 빠른 템포의 쉬지 않고 진행하는 구간입니다. 작품의 가장 첫 음정으로 등장하였던 E와 B플랫이 중심축이 되어 선율이 진행합니다. 쉬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던 선율은 마디 81에 이르러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화합니다.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느린 템포에서 지속 저음처럼 등장하는 낮은 C음을 기둥 삼아 아주 느긋한 꿈의 진행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빠르기의 변화는 개연성이 없이 전개되는 꿈의 특성을 잘 나타내어 줍니다.
이제 화자의 꿈은 갈등의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권지현 작곡가는 갈등을 두 음형의 대립으로 풀어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등장하는 긴 이분음표의 음형과 이에 대조되는 한 박자의 여섯 입단음표는 작곡가가 명시한 거칠고 급한 호흡과 함께 어우러져 작품을 극적으로 몰고 갑니다. 갈등은 바로 현실로 이어지지 않고 또 다른 꿈으로 연결됩니다. 마디 141에서부터 등장하는 또 다른 꿈은 작품의 가장 첫 머리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마디 1에서부터 시작했던 화자의 꿈은 약간의 생략을 거쳐 완전히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또 다른 꿈은 그리 오래 이어지지 않고 이제 꿈에서 깰 시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꿈의 마지막은 오롯이 연주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마디 154는 연주자가 10에서 15초간 자신의 판단 하에 자유롭게 연주하는 구간으로 작곡가는 최소한의 음악적 지시만을 주었을 뿐 연주자가 그 꿈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이윽고 앞서 등장했던 다양한 음형 및 음정이 되풀이된 후 이 음의 강한 피치카토로 마치 꿈에서 단번에 깨어나듯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가장 자유로운 소재이자 가장 사랑받는 소재 중 하나인 꿈을 작곡가 권지원은 이처럼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었습니다. 꿈을 화자가 이끄는 움직임을 따라 함께 꿈을 꾸다 보면 작곡가가 보여주고자 했던 꿈속의 세계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동시대 4명의 작곡가의 작품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원로 작곡가 이상근의 스트링 쿼르텟 2번입니다. 작곡가 이상근은 1922년 출생으로 2000년 타계하셨습니다. 영남 음악의 대부, 한국의 차이콥스키라는 애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대한민국의 현대 작곡가로서 한국의 현대 클래식 음악을 재창조한 작곡가로 불립니다. 이상근 작곡가는 짧은 한국의 클래식 현대사에서 오케스트라 음악이 자리를 잡는 데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교향곡 제1번, 교향곡 제6번 한국의 춤, 관현악곡 분노의 물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음악 전공자를 위한 작품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쉽도록 쉽게 교향곡을 썼다는 점이 그의 음악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상근 작곡가의 작품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그의 음악적 가치관 및 음악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기출판된 음악학자 지영주, 오희숙, 우혜원의 연구를 참고하였음을 먼저 밝힙니다. 이상근 작곡가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지향했던 서구의 선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현대적 예술 경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한국의 작곡계에서 현대음악의 도입과 장착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무조적 현대음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적인 요소 또는 민족성에 대한 관심 역시 공존했다는 점입니다. 이상근 작곡가의 말을 통해 이러한 그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작가는 모든 기법을 수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의 작곡가라면 어떤 기법을 취하든지 한국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작품을 창작해야 한다. 그는 스스로 무엇이 한국적인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한, 힘, 슬기, 멋이라고 대답하였고 이를 자신의 작품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듯 작곡가로서의 뚜렷한 이상근의 자의식은 개인 작곡 발표회라는 수단을 통해 표출되었습니다. 이상근은 1952년 자신의 두 번째 작곡 발표회에서 작곡가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작곡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작업이 음악이라는 행위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영역이라는 확신 때문이며
작곡은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구상이자 치밀한 설계와 기보를 엮어 조금씩 조금씩 음상화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근 작곡가는 작곡 발표회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음악적 목표를 정확히 보여주었는데요. 그가 제시한 음악적 목표는 첫째, 세계 수준에서 1mm 더 전진할 것. 둘째, 낭만적 조류와 인상적 기법, 그리고 민족적 소재를 자유롭게 섞어 사용할 것. 마지막 셋째, 한국적 이국 청취에서의 일탈과 건실한 음악적 전통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작곡가의 업적을 기려 2008년 그의 고향 경남 진주에서 이상근 음악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진주 출신 이상근 작곡가를 기리고 잠재성 있는 음악가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2015년까지 매년 열렸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 3년간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이상근 음악제가 부활하며 다시 한번 그의 음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에서 연주될 이상근 작곡가의 스트링 쿼르텟 2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작곡가가 작성한 프로그램 노트로 작품의 창작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작품이 대부분 초연, 즉 종영이란 슬픈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외국의 스탠다드 작품과 같은 대우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발버둥으로 이 작품이 생긴 것을 아울러 고백한다. 우선 따로 녹음된 음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소리로 들려드리기 힘든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에서의 제1주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리듬적 특성으로는 2박과 3박의 혼합 박자가 사용되고 있으며 선율 모티브는 단위도와 장위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과 하강을 통해 단 2도, 증 7도가 번갈아 가며 나타나며 대위적으로 한 성부씩 시작하여 수직적 화성으로 변화합니다. 1악장의 주요 2도 모티브가 상성부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와중에 마디 57에서부터 비올라와 첼로 선율에서 1악장의 주요 선율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선율 모티브는 단 2도와 완전 5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디 147부터는 기존의 모티브의 음가가 짧아지고 프레이즈가 길어진 긴 선율선이 등장합니다. 이는 악장의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휘몰아치며 진행합니다. 이후 1악장의 시작과 동일하게 다시금 2도 모티브가 각 성부에서 번갈아 등장하며 1악장이 마무리됩니다. 2악장은 소나타 형식의 제2주제부로 1악장에 비하여 보다 빠른 템포로 전개됩니다. 각 성부는 독립성이 강하게 띠며 기본적으로 화성적 색채가 진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2악장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악센트의 사용인데요. 비올라와 첼로에서는 두 번째 강박에, 세컨 바이올린에서는 두 번째 약박에, 또 퍼스트 바이올린에서는 세 번째 박에 악센트가 붙어서 반박자씩 강세가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디 89에서부터 등장하는 퍼스트 바이올린의 선율은 2악장에서 처음으로 모티브의 반복이 아닌 비교적 긴 프레이즈로 등장하는 선율선입니다. 이 선율은 이후 첼로로 이어지며 2악장 전체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3악장은 소나타 형식에서의 전개부, 즉 발전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소나타 형식에서의 발전부의 특성처럼 3악장에서는 앞에 1악장과 2악장에서 등장하였던 리듬적, 선율적 모티브들이 모두 합쳐져서 등장합니다. 리듬 또한 1악장 가장 처음에 등장하였던 2박자, 3박자 혼합 리듬현이 다시 등장하고 있으며 성부끼리 번갈아가며 등장하는 악센트 역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3악장 마디 233 이후로 2도 음정과 완전 5도 음정의 사용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작품 전체에서 모티브가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클라이맥스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가장 마지막에서는 B플랫과 A음의 단 2도가 반복되며 A 단사마음으로 전체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4명의 동시대 현대 작곡가와 원로 작곡가 이상근의 작품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를 세미나에 가장 처음에 제시했던 움직임이라는 키워드와 다시 한번 연결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 이상근의 작품 스트링 쿼르텟 2번은 앞서 살펴본 4개의 작품과는 또 다른 움직임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앞의 4작품이 움직임을 작품의 모토로 삼아 자유로운 형식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임을 노래하였다면 이상근은 소나타 형식의 고전주의 현악 사중주를 답습하면서 우리나라 음악 자체가 나아가야 할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원로 작곡가 이상근의 작품에서 제시한 움직임이 한국 클래식 음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현 시대 작곡가들은 이를 작품 속의 움직임이라는 아이디어로 녹여내어 또다시 새로운 움직임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